안녕하세요. 혹시 별 생각 없이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줬다가 나중에 내가 이걸 왜 한다고 했지? 하고 후회해 본 적 없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순간 우리 뇌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로버트 치알디니의 설득의 심리학 자료들을 보니까요. 우리가 왜 자신도 모르게 내라고 말하는지 그 숨겨진 자동 반응 스위치들을 찾아볼 수 있겠더라고요. 네. 이게 특히 재미있는 게 저자가 그냥 연구실에 앉아서 논문만 본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직접 세일즈맨, 텔레마케터, 심지어 자선단체 직원으로 위장 취업을 해서요. 3년 동안 현장에서 몸으로 겪은 것들을 담았거든요. 와, 3년이나요? 네. 그래서 이게 이론이라기보다는 거의 잠입 취재기에 가까운 그런 생생함이 있죠. 정말 제대로 파고들었네요. 그럼 그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보내주신 자료에 그 터키석 보석가게 이야기, 이거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재고가 너무 안 팔려서 주인이 골머리를 앓다가 출장을 가면서 직원한테 메모를 남겼잖아요. 진열된 터키석 전부 2분의 1 가격에 처분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직원이 그 글씨를 잘못 읽은 거예요. 2분의 1을 그냥 숫자 2로 본 거죠. 그래서 가격을 반으로 깎은 게 아니라 오히려 2배로 올려버렸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제 정말 아무도 안 사갈 것 같잖아요. 그럼요. 망했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정반대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비싸진 터키석 장신구가 순식간에 전부 다 팔려나갔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러게요. 저 같아도 아니 이 가격이면 어제 살 걸 했을 텐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2배 비싼 가격표를 보고 막 달려들었다는 거잖아요. 바로 우리 머릿속에 아주 깊이 박혀있는 지름길, 비싼 것, 이퀄 품질이 좋은 것이라는 공식이 그냥 자동으로 작동한 겁니다. 이걸 이제 휴리스틱이라고 부르는데요. 복잡한 세상에서 모든 정보의 가치를 일일이 따져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런 단순한 경험 법칙에 기대서 빠르게 판단하고 넘어가는 거죠. 일종의 정신적 쇼트컷이네요. 네, 맞습니다. 하긴 와인 가게 갔을 때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면 그냥 중간보다 좀 비싼 거 고르게 되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대부분 그렇죠. 이게 놀랍도록 동물들의 행동 패턴하고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어미 칠면조는 자기 새끼가 내는 찝찝 소리에만 반응해서 모성애를 보인다고 해요. 칩칩 소리요? 네, 그래서 새끼의 모양이나 냄새는 전혀 신경을 안 써요. 동물학자들이 실험으로 칠면조의 천적인 족제비 박제 인형을 보여주니까 막 공격을 하더래요. 그런데 그 족제비 인형 안에 녹음기를 넣어서 칩칩 소리를 틀어주니까 놀랍게도 그 족제비를 자기 새끼처럼 품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천적한테도요? 그냥 그 칩칩 소리 하나 때문에 모든 경계심이 다 무너진 거네요. 바로 그렇죠. 와, 그럼 사람한테도 이런 칩칩 소리 같은 뭐랄까 유발 요인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엘렌 랭오 교수가 진행한 그 유명한 복사기 실험이 딱 그걸 보여줘요. 도서관 복사기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는데 한 사람이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한데 5장만 먼저 복사해도 될까요? 네. 이때 승낙률이 60%였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이유를 덧붙입니다. 죄송한데 제가 좀 바빠서 그러는데 먼저 복사해도 될까요? 그래서 승낙률이 94%까지 확 올라갔어요. 그건 이해가 가요. 합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양보해 줄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진짜는 세 번째입니다. 이번엔 이렇게 말해요. 죄송한데 복사를 좀 해야 해서 그러는데 먼저 복사해도 될까요? 네, 복사를 해야 해서요? 네, 이건 사실 아무런 이유가 아니잖아요. 복사하려고 줄 서 있는 사람들한테 복사를 해야 해서요라니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도 승낙률이 몇 %였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그래도 말이 안 되니까 60%보다는 조금 높지 않았을까요? 무려 93%였습니다. 정말요? 네,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이유의 내용을 들은 게 아니라 그 왜냐하면이라는 단어 자체에 반응한 거예요. 이 단어가 바로 칠면조의 칩칩 소리처럼 이유가 있나 보네, 오케이 하는 자동 반응 스위치를 그냥 눌러버린 거죠. 딸깍 윙 하고요. 와, 소름 돋네요. 그러고 보니 저도 제대로 듣지도 않고 그냥 이유가 있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인 적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우리 뇌가 굉장히 효율적이거나 아니면 게으르네요. 둘 다죠. 평소엔 이게 효율적인데 이런 허점을 누군가 이용하면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뇌의 허점 중에 또 아주 간당하면서 강력한 게 바로 대조 원칙입니다. 대조 원칙이요? 네, 이건 아주 간단해요. 만약에 무거운 엿기를 들다가 가벼운 아령을 들면 그 아령이 실제 무게보다 훨씬 더 가볍게 느껴지죠. 반대로 아주 가벼운 걸 들다가 엿기를 들면 훨씬 무겁게 느껴지고요. 먼저 경험한 것과 비교해서 다음 경험을 인식하는 경향이에요. 그래서 옷가게 가면 점원들이 꼭 비싼 정장부터 보여주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100만 원짜리 정장을 한번 입어보고라면 10만 원짜리 스웨터는 거의 껌값처럼 느껴지잖아요. 네, 맞아요. 만약 스웨터부터 봤다면 100만 원짜리 정장은 훨씬 더 비싸게 느껴졌을 텐데 말이죠. 그렇죠.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일부러 상태 안 좋은 미끼 매물을 먼저 보여주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 집 몇 개 보고 나면 그 다음에 보여주는 그냥 평범한 집이 갑자기 엄청난 기회처럼 보이게 되죠. 자동차 딜러들은 이게 거의 예술의 경지예요. 그거 알죠? 수천만 원짜리 차 계약서에 도장을 거의 다 찍을 때쯤 슬쩍 물어보죠. 고객님 15만 원만 추가하시면 시트를 최고급 가죽으로 바꾸실 수 있는데 어떠세요? 당해봤어요. 이미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생각하고 있으면 15만 원은 정말 사소하게 느껴지거든요. 에이, 그 정도야 뭐 하고 그냥 추가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만약 처음부터 15만 원짜리 가죽 시트 옵션 사실래요? 라고 물었다면 아니요, 됐어요. 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죠. 이 대조 원칙이 정말 무서운 건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작동해서 사람들은 자기가 설득당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 이렇게 믿게 되는 거군요. 네, 자기가 똑똑한 소비를 했다고 생각하죠. 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 뇌의 인식 과정을 속이는 거였는데 이것보다 더 강력하게 사람의 행동 자체를 조종하는 원칙도 있잖아요. 자료에 나온 상호성의 원칙. 이건 정말 인간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규칙 같아요.
맞습니다. 받으면 갚아야 한다는 건 거의 모든 문화권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룰이죠. 사실 이 규칙이 없었다면 인류 사회가 지금처럼 발전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내가 오늘 가진 걸 나눠주면 언젠가 내가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이 도와줄 거라는 믿음, 이 미래지향적 부채감이 협력과 교류의 기반이 된 거니까요. 이 빚진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사례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한 대학 교수가 그냥 재미삼아 전화번호부에서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 이름을 무작위로 빠봐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답장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졌다고 하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카드를 받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나도 답장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낀 거예요. 심지어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이 원칙이 작동합니다. 1985년에 에티오피아는 끔찍한 기근이랑 내전으로 온 나라가 고통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해 멕시코에서 큰 지진이 나자 에티오피아 적십자사가 멕시코에 5,000달러의 구호자금을 보냈습니다. 자기들 코가 석자인데 다른 나라를 도왔다고요? 그건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기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파고들어 보니까 50년 전인 1935년에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를 침공했을 때 당시 멕시코가 국제사회에서 에티오피아를 지지해주고 도왔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반세기가 지났음에도 나라가 최악의 상황에 처했음에도 그 빚을 잊지 않고 갚은 거예요. 와, 50년 전의 빚을 이건 정말 대단하네요. 네, 정말 그렇죠. 그런데 이 원칙이 개인적인 호감도보다 더 강하게 작용한다는 실험 결과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 조라는 사람이 나오는 실험이요. 아, 데니스 리건의 콜라 실험 말씀이시죠? 네. 실험 참가자가 조수 조와 함께 있는데 한 그룹에서는 조가 쉬는 시간에 콜라를 사오면서 참가자 것도 하나 사다 줍니다. 그냥 작은 호의를 베푸는 거죠. 다른 그룹에서는 아무 일도 없고요. 실험이 끝나고 조가 부탁을 해요. 제가 행운권을 파는데 몇 장만 사주시면 안 될까요? 결과는 뭐 불보듯 뻔하네요. 콜라를 얻어 마신 사람들이 훨씬 많이 사줬겠죠? 2배나 많이 사줬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이게 아니에요. 또 있어요? 사전에 참가자들이 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호감도를 조사했거든요. 그런데 이 호감도가 행운권 판매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조를 싫어한다고 답했던 사람들도 콜라 한 병에 비답해서는 그냥 지갑을 열었어요. 와, 원치 않은 작은 호의 하나가 개인적인 감증을 그냥 압도해버린 거죠. 그게 핵심이네요. 내가 부탁하지도 않은 호의인데도 일단 받으면 빚이 생겨버리는군요. 길에서 갑자기 꽃 한 송이 쥐어주면서 기부하라고 하는 수법이 바로 이걸 노린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상호성 원칙을 한 단계 더 교묘하게 발전시킨 전략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거절 후 양보 전략이죠? 네, 맞습니다. 길을 가는데 보이스카우트 단원이 와서 5달러짜리 서커스표를 사달래요. 관심 없어서 거절했더니 바로 이렇게 말하죠. 아, 그러세요? 그럼 1달러짜리 초콜릿이라도 하나 사주실래요? 이상하게 이 두 번째 제안은 거절하기가 정말 미안해져요. 정확히 짚으셨어요. 여기에는 두 가지 강력한 심리 원칙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첫째, 상대방이 5달러짜리 큰 요구에서 1달러짜리 작은 요구로 양보를 했잖아요. 그럼 상호성의 원칙에 따라 나도 양보를 해줘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 둘째, 5달러에 비하면 1달러는 너무나 사소하게 느껴지는 대조 원칙도 같이 작용하는 거죠. 와, 완전 이중더치네요. 그런데 설마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의 시작도 이 전략 때문이었다는 건 정말 충격이었어요. 사실입니다. 닉슨 대통령 재선위원회의 고든 리디라는 사람이 처음 내놓았던 도청 계획은요, 100만 달러짜리 초특급 막전 작전이었어요. 납치, 협박, 고급 콜걸 동원 같은 황당한 내용이 가득했죠. 당연히 위원회는 기겁하면서 거절했습니다. 100만 달러요? 그 시전에? 말도 안 되네요. 그렇죠. 몇 주 뒤에 리디가 예산을 50만 달러로 줄인 두 번째 계획을 가져왔지만 이것도 거절당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 25만 달러짜리 단순 도청 및 침입 계획을 내밀자 앞선 두 개의 황당한 제안을 들었던 위원회는 그래, 이 정도면 훨씬 합리적이네 라고 생각하면서 승인해버렸습니다. 와, 그 결정이 결국 닉슨을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만들었죠. 엄청난 제안을 두 번이나 거절하게 만들어서 마지막 제안이 상대적으로 괜찮아 보이게 만든 거군요. 이건 정말 무서운 전략인데요. 더 무서운 건 이 과정을 통해서 승낙한 사람들은 자기가 내린 결정에 더 큰 책임감과 만족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상대를 설득해서 양보를 얻어냈다고 착각하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이행할 확률도 훨씬 높아집니다. 청소년들을 동물원에 데려가달라는 자원봉사 요청 실용에서도요, 그냥 부탁했을 땐 17%만 승낙했는데 먼저 2년간 매주 상담 봉사해달라는 말도 안 되는 부탁을 거절시킨 뒤에 다시 물었더니 승낙률이 50%로 3배나 뛰었습니다. 와, 자,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우리 뇌가 생각보다 허술한 구석이 정말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지름길들이 바쁜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누군가 얼마든지 우리를 조종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좀 아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런 자동 반응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하고 또 비효율적이죠. 대신에 지금 내 안에서 스위치가 딸깍하고 켜졌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상호성의 원칙에 휘둘리지 않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오, 뭔가요? 모든 호의를 다 거절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물론이죠. 핵심은 상황을 재정의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호의를 받았을 때 그게 순수한 친절이라고 느껴지면 감사히 받고 나중에 진심으로 보답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호의가 잠시 후 어떤 판매나 부탁으로 이어진다면 그 순간 그 호의를 선물이 아니라 설득의 도구로 재정의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빚진 감정에서 순식간에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호성의 규칙은 호의를 호의로 갚으라고 가르쳤지 교묘한 술책을 호의로 갚으라고 하진 않으니까요. 아, 이건 산물이 아니라 영업이구나 하고 딱 선을 긋는 거군요. 마음의 부담을 덜어내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이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에 당신은 어떤 부착에 네라고 대답했나요? 혹시 그 대답의 배경에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어떤 딸깍 윙 스위치가 숨어있지는 않았을까요? 만약 그 순간 그 스위치를 알아차렸다면 당신의 대답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